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역사는 진보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이요,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쭉 가다가 퇴행했다가 다시 발전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이른바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하고요, 나선형 발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잠시 퇴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총선에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투표하셔가지고 다시 쭉 발전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전현주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대담에는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과 김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총선에 민생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쁜 아침이지만 꼭 알아야 될 뉴스들이 많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요. 여야 대진표가 대충 이제 다 짜졌습니다. 주말에 이제 민심 관련해서 투어가 있었는데요. 여야 모두 이제 민생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야는 이번 주말 모두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등 논란이 됐던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고물가와 의대 정원 갈등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가 달려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지만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죠. 이걸 제출했습니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극력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선은 심판선거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렇게 실생활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말투는 아무리 들어도 정이 안 가요. 네,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아주 참 뜻밖의 상황이 하나 벌어졌어요.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 당에서 결정을 해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석이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후보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이를 허위로 신고해서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후보는 자신의 재산이 1억 1,962만 2천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갭 투자 방식을 활용해서 모두 38억 270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는 당헌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세종갑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세종갑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 손실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서울 동작구 유세에서 동작갑 선거에서 부동산 투기 같은 것 하지 않는 김병기 후보를 여러분의 도구로,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번 이 후보의 공천 취소는 사전의 논란을 방지하고 또 공격 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후보자 검증 책임론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사자성어로 읍참마속 또는 육참골단, 나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자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에 당에다가 검증하는 자료를 냅니다. 그 자료에는 이 부동산 관련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선관위에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당에 없던 부동산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 절차를 무시했다, 당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취소된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까지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뜬금없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상황 변화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 달라진 윤 대통령의 태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어제 약 50분가량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이 면담 종료 1시간 10분 뒤에 이를 수용한 겁니다.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로, 원칙대로라면 당장 내일인 26일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로써 면허정지 처분은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이 즉각 호응함으로써 당정 관계가 다시 긴밀해졌다라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종섭 황상무 논란으로 재점화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고 정책 정당으로서 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도 민생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정부가 여당 대표가 요구하니까 입장을 바꾸었다.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관권 선거 개입 논란이 되고 있죠. 민생 토론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게 선거 개입 아니냐,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선거 때 뭐라고 합니까? 이 클라이막스에 확 오르도록 갈등을 만들었다가 여당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양보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 국가 운영 국정 시스템 자체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너무 이쁜 시나리오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대강 대치에 변화가 생긴 거는 다행입니다. 당초에 이제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려고 했는데요. 이 정부의 변화가 있으면 의료계도 좀 변화가 생긴 건가요? 네,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되기 전부터 보면요, 대한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이때까지의 의료계 입장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이 100%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모욕한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2,000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전격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기로 했었는데요. 어제 정부의 입장 변경 이후 서울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협의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등은 2,000명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계획대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부의 입장 변경에 의료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방재승 의대교수위원장은 오늘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사직서 일괄 제출 계획을 공식 철회할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파국은 면했다는 분위기 속에서 혼란은 그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대통령이 면허 정지에 대한 부분만 언급했을 뿐 여전히 증원 2,000명에 대한 입장은 강경해서 타협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운명의 25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대교수 사직과 함께 주 52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 오늘이었는데요. 다른 의미로 또 의료계와 정부 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담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총선이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마주쳤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깨 툭툭 치면서 예. 뭐 격려하듯이 뭐 예.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셨어요? 글쎄 근데 그 어깨 툭툭 치는 장면은 저 좀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 1월 말에도 그랬지만 서천 화재 피해 현장에서 두 사람이 뭐 아무튼 언론이 분류하기로는 1차 갈등 때 그때 만나서 했던 장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뭐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저는 뭐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어깨를 툭툭 치거나 오늘 저희 주제에 등장하는 이 천안함 관련 장소에서 있었던 일종의 갈등 봉합은 뭐 반말을 하시거나 반말조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1차 때는 서천 때는 반말을 하시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반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어깨를 툭툭 친 걸 보면 넌 내 부하야 아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동네 후배나 회사 후배들한테도 스킨십을 그렇게 하거나 반말조 얘기를 하면 요즘에 좀 불쾌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으로 확인하거나 기사로 전해지는 그런 설명만 들었을 때는 저는 뭐 말씀 주신 대로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였던 수직적 관계 이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관계가 변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천안함 관련 자리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과 또 국민의힘 서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잘 맞는 주제를 택해서 서로 만나게 됐다. 일종의 이제 시너지를 노린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기왕 만나게 됐으니까 갈등을 좀 봉합하는 장면도 또 연출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연출은 한번 말씀드린 대로 1월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영화로 비유하자면은 첫 번째 편 나온 이후에 이제 속편 등장하면 속편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상이 다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기대라기보다는 예상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큰 반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죠. 그랬다면 지금 뭐 이제 영화로 따지면 반전인 거니까. 반전. 네. 엄청난 반향이 있었을 텐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여전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관계성은 변하기 없다. 예, 뭐 네. 이제 선후배 정도의 관계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지난번에도 이렇게 90도 폴더 인사했잖아요. 예. 그러고도 결국은 다시 대통령한테 한번 대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또 기회가 되면은 예. 표가 필요하다면은 또 이렇게 들이받는 모습 연출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뭐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뭐 아무튼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국민들 일반 대중이 바라는 정치인은 만약에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수평적인 당청 관계,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당청 관계고 지금 이제 당대 관계라고 부르는데 수평적인 관계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여당 대표가 지적하고 평가하고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주체를 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이종섭 문제와 황상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차 갈등 때도 그렇고 이번 2차 갈등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주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된다. 대통령은 조치해야 된다. 대통령은 이종섭을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뭔가 이제 자신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는 화법을 늘 써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만나게 되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만나게 돼도 뜨뜨미지근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우리 박진영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을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하려면 대통령이 명시돼야 된다. 근데 명시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런 장면은 똑같이 연출될 겁니다. 네, 키가 윤석열 대통령이 크기 때문에 네. 어깨 치려면 폴짝폴짝 뛰어서 쳐야 돼요. 요즘에 폴짝폴짝 튀는 장면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네. 예. 한번 불가능하지 않을 것 한번,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장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총선에 이긴다면은 한동훈 덕, 지면은 윤석열 탓. 예. 사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만약에 패배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치를 계속할까요? 미국 유학 갈까요? 저는 뭐 이번에도 미국 유학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안 가겠다.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뭐 도발적인 반문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본 유학. 그 유학이 아니면 이게 연수를 가거나 네.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뭐 정치인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그 뱉는 말의 함이나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꼭 그 단어가 아니어도 다른 단어가 나중에 튀어나와서 나는 유학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나는 미국 유학을 안 간다고 했지 일본 연수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 행보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종섭 대사처럼 저는 사실은 그 정부 쪽에서 대통령께서 대사 지명권도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안 간다고 얘기한 그 공언 자체는 나중에 사실일 수 있으나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현실 정치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출마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렸고 스스로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고 패배하게 된다면 당에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게 되면 당연히 공치사를 하거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유의미한 성과를 못 거두게 된다면 책임을 대통령께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선거가 물론 뭐 이제 지금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다수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했어요. 예. 수용을 해서 대통령에게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졌다면은 내부의 평가는 대통령 탓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할 만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만두는 게 맞나요? 예,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임기가 선거 결과는 결과대로 분석을 또 따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단정하긴 이르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임기가 3년 이상이 남아있는 현재 권력인 대통령이 뭐 레임덕이라는 표현도 최근에 나오고 뭐 심지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임기가 3년 이상이 남아있는 대통령에게 선거에 책임을 묻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선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행보를 하나만 더 예측을 해보자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본인이 스트라이크 존을 좀 더 넓혀둬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가능성을 여러 갈래로 좀 열어두고 자신이 지든 이기든 간에 행보를 결정해 보겠다. 그리고 공공을 위한 봉사라는 표현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선거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저희가 지금 당장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공무 쪽으로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사직 때 약간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네. 갈등이 생겼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공직을 달라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예. 잠시 대중의 눈을 피해 있다가 예. 2년 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예. 이런 시나리오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다보지 못했지만 명쾌한 결론이시긴 합니다. 근데 2년 그 사이에 저는 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등장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도 사실은 총선 이후에 권력 암투를 염두할 만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내부에 이른바 조기 대선까지 먼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인데요. 뭐 개헌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유승민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예고를 한 적도 있어서 아마 그 서울시장까지 내다보기가 어려운 전국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2년은 너무 깁니다. 2년 동안 참기 힘들 겁니다. 빨리 네. 움직이세요. 예.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논란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종섭 그 호주 대사를 소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수사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되고 있는 이 논쟁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피의자의 일정에 맞춰서 수사하고 조사하는 대한민국 수사기관 일단 없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최소한 잣대나 기준이 비판하는 잣대나 기준은 저는 공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예를 드리는 거냐면 이 공수처와 검찰을 대하는 이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권하고요.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종섭 건을 대하는 공수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피의자가 수사를 어떻게 쇼핑하듯이 하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잣대라면 지금 제가 그대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거 읽어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 출국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 송 전 대표는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이 밝혔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귀국한 다음 날에 4월 25일에 바로 출국 금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 일정을 맞춰서 가는 방향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선거 직전에 공수처가 조사 준비를 그대로 일정을 밟아가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대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를 저는 아무튼 들이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정치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사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밑에 참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압수물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핵심 피의자 조사까지는 시간이 한 반년 정도는 그래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치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은 공평하게 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장을 수개월째 임명하지 않아서 공수처 수사에 장애를 만들려고 하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정치질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내로남불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으로 해서 여러 발언들을 참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죄명을 낭독하시면서 징역 몇십 년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법무부 장관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수사 관련 사안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법무부 장관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정치질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저는 과장과 왜곡이 너무 섞여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 이야기를 하니까요. 댓글에 이종섭 관련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결국은 이제 총선까지 국내에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 하거든요. 예. 야당이 해야 될 태도라든가 또는 뭐 여당은 어떤 식으로 방어할지 대충 짐작이 가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뭐 이종섭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검. 예, 특검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이미 이렇게 여당으로 하여금 문제의 대상이자 타겟처럼 지목된 이상 수사를 하는데 역량 부족이라는 평가도 조금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족이라는 평가를 하기 이전에 공수처라는 조직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의 대행으로 이제 이 기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공수처장 후보를 좀 지명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불어서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그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회원이었던 분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이 사건을 공수처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수사를 하는 것이 맞냐라는 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종섭 특검이라는 카드가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유일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 이종섭 출국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비단 법무부 장 차관도 일단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법무부의 이제 조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도 이제 들여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종섭 특검이라는 것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총선의 이슈로서 극대화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특검이 출발하기 전에 특검이 대통령으로도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겠냐는 그런 예상도 있지만 총선을 가르는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 이 특검을 어떤 식으로 여당이 또 대처하는가가 유권자에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 당장 특검을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을 가르는 핵심 이슈를 여당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대목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수사 대상 1호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요. 이종섭 장관은 본인보다 높은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했다면은 이종섭 장관보다는 그 명령을 한 사람, 지시한 사람의 죄가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항상 뭔가 좀 한 걸음 더 앞서서 나가서 보시는 이제 우리 박진영 평론가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예.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이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됐어요. 예. 이분 출마 안 하겠다, 정치 안 하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뭐 이
스타 의식이 생겼나요? 예. 아니면은 대중들 앞에 나서는데 재미를 붙이셨나요? 네. 예, 저는 뭐 예상됐던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뭐 서대문 쪽에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가 이제 비례로 신청을 하셨고 그 신청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좀 머쓱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뱉었던 말을 다시 주워 담아야 되고요. 친윤 중진 후퇴를 요구하셨던 분인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당시 지적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기득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목을 유권자들에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의 변화의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뭐 요즘 또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여서 때마침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중적 피로도도 저는 어느 정도 누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나 역할을 해준다면 원톱이 아니라 투톱 체제로 대중에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선거법상 불가능하죠. 국민의 미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 호소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타당해요, 타당. 그렇습니다. 네, 엄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또 다른 스피커로서 이제 공중전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급 처방을 내린 셈이긴 한데 다만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여져서요.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국회의원 되려면 일단 염치가 없어야 돼. 그리고 이 개걸스러운 권력욕이 있어야 돼. 예. 본인이 했던 말 뒤집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근데 당선권에 배치가 되는 거 보면서 이건 뭐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던 당과 사전에 교감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었던 행보라고 보여져서요. 전혀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그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행보와는 너무 사뭇 다른 행보였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짜 한국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예. 참 위성정당 해야 되는지 참 씁쓸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참. 예. 자, 총선이 가까워지면서요. 여야 대표들이 입이 아주 이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쌩까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신 나간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러면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그 언론이 주목하기에는 아주 좋겠죠. 그리고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뭐랄까 좀 섹시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 주목도가 생길 텐데 저는 정치인이 뭔가 그 발언의 수위를 높였을 때 어떤 상황에서 높이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급해지면 저는 그렇다고 네. 봅니다. 특히 이제 선거 국면에서 이제 지지도가 제대로 이제 탄력을 붙지 않는 특히 대통령의 지지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등락이 좀 이번 주 지난주에 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등장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저도 보여지고 있고 발언 수위가 글쎄 높아지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서 지지도가 굳혀가는 단계라고 저는 이미 들어섰다고 보고 그래서 그 판을 좀 흔들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뭇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쌩까고 있다, 뭐 이런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이 그간 발언의 수위를 좀 어느 정도 톤 다운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데 선거 국면 들어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 학습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과정이나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여의도 사투리 제대로 쓰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대목도 사실 유권자들이 평가할 대목이죠. 네. 하나 제가 충고 드리자면요. 이 강한 표현이나 거친 표현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는데요. 중도층들은 오히려 이탈합니다. 지금은 본선이기 때문에 중도층들 보시고 선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중도층을 만들어 나가는 확장성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오히려
여권 지지층만 결집하는 발언을 한다면 중도운동층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정책 이슈는 생기지 않고 여야의 거친 말싸움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언론은 정책 이슈를 다뤄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은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정책 이슈를 내놓지 않아서 우리가 못 다룬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도 기자 출신이신데 네네. 자,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정치권에서 재미있는 정책 이슈를 풀어내지 못해서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다. 예. 두 번째, 언론에서 별 재미없을 것 같고 기자들도 잘 이해도가 떨어져서 정책 이슈 안 다룬다.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고백 드리자면 후자이다. 후자죠. 이게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일단 팔리지 않는 기사를 만들지 않는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그렇기도 한 것 같고요. 이제 언론의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십분 공감하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대부분 이제 후자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거의 계절에서 정책 이슈를 물론 정당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걸 재밌게 풀어내지 못한 정당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언론 스스로가 어떤 대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좀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해프닝성, 가십성 기사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정책을 제대로 풀어줘야지 국정 운영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고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해프닝을 심판해서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지 나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언론들도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반복의 기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도요, 반복하고 재밌게 풀어내면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줍니다. 정당에서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3지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유호정 의원이 개혁신당이죠. 네. 후보 등록도 포기했습니다. 이게 제3지대라는 것이 조국 혁신당 외에는 별 의미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예, 류호정 의원 전 의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이분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은데 제3지대 정치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경험한 제3지대만 실패했던 것뿐이지 제3지대로 따지면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잘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류호정 본인을 제3지대를 마치 대표하는 정치인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이 총선 후보 등록까지 포기하면서 지역구 출마를 내려놓은 이유는 어쨌든 유의미한 지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뢰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같이 이 정당을 시작한 동지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뛰고 있는 다른 제3지대 후보들한테 굉장히 좀 못할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팩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 새로운 미래와 합당 파기 이후에 내리막을 탔고 상승 모멘텀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 내부가 현재 좀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많이 해봐야 이게 5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새로운 게 있다면 아까 앞서서 이제 그 육참골단 표현 써 주셨을 때 민주당 상황 중에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세종시에서 일단 후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세종시 후보는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양자 간의 대결이 되어버려서 이 지역구가 이미 민주 진보 진영의 텃밭으로 불러주는 지역인데 그렇게 된다면 김종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손친다면 새로운 미래는 비례 후보 1번으로 양소영 후보를 올려놨거든요. 네네. 지역구 후보에서 한 석이 늘어나게 되면 3%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비례에서 한 석을 또 확보할 수 있을까? 이제 요 물음표가 지어져서 이게 누구에게 좋은 그림인가? 일단 생각이 들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과연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지 요 대목이 일단은 저에겐 좀 관심사이긴 합니다. 소나무당 빠뜨리지 마세요. 소나무당이 빨리 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예, 소나무당이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비례 29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 정권 심판 정서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의 어떤 경쟁 구도가 또 하나의 또 흥미 요소여서 만약에 소나무당이 조국혁신당보다 더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더 강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이쪽의 비례 득표도 또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지역구 후보를 낸 지금 상황인데 광주와 목포 여기서 변수는 과연 재판부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을 허가해 주느냐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아직 보름밖에 남지 않은 선거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석을 받아서 나와서 만약에 실제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또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대목도 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좀 언론이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옥중 출마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정치 이슈인데 예. 너무 안 다뤄져요. 아까 그 말씀하신 정책 기사냐 아니면은 이제 그 재미 요소냐 네. 따진다면은 후자로 따질 수도 그렇죠. 있는 재미 요소인데. 부분이고 뭔가 옥중 출마라는 거는 제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여서 그렇죠. 네.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옥중 출마라는 케이스를 받아들인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포커스를 맞출 만도 한데 소나무 당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소나무 당에 있는 이제 인사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뤄지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는 아마 제 생각에 예.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화해하겠습니다. 이거 예. 공약으로 낼 것 같아요. 예, 이미 홍영표 후보도 새로운 미래의 홍영표 후보도 일찍이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민 후보도 지역 구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 예상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선 민생 검증반 시간입니다. 안진걸 소장님하고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제가 짧게 했는데 네. 혹시나 자기 소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진걸 소장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예, 이제 우리가 시가가 있잖아요. 보통 네. 시세. 판매가. 예. 그거로 사실은 세금도 물리고 모든 걸 평가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는 이제 공시가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표현하죠. 네. 그게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현실화율은 한 69%라고 합니다. 69%. 그러니까 10억에 거래되는 물건도 69% 정도의 가격으로 쳐가지고 거의 한 뭐 재산세, 종부세 또 한 69개의 그런 복지 행정 제도의 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럼 기초연금 탈락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건강보험 같은 거 그게 소득이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들은 재산에도 부과를 하잖아요. 이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방금 전에 연합뉴스가 발표한 기사를 보니까요. 연합뉴스가 직접 전국 20개 아파트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실제 시세 반영률은 64.4%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전에도 계속 이것은 조세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전문가 다음에 이렇게 재정을 확충해서 복지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정치권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25년에서 2023년까지 9억 미만은 2030년까지 15억 이상
시가들은 2025년까지 이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겠다. 그러면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아예 거의 전면 백지하겠다고 이번에 발표가 돼서 큰 논란이 있는 것이죠. 뭐 이러면 세금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뭐 미국의 부자들이 세금 더 내고 운동본부도 만들어서 세금 더 내겠다 하는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대한민국은 그런 아직 문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뭐 급격히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일부 조정의 필요성까지는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담이 확 늘어나면 특히 이제 소득이 없는 계층에서는 어르신 계층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전면 백지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네네. 이걸 세수 확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세금을 매기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문제도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세수 확대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특정 성향의 정부만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시지가 현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막론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년 이상 추진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 효과도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린 것이고요. 네네. 무엇보다 조세 정책은 일관되고 또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앵커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세수 문제는 그냥 국가의 근간이에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접근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화 될까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결국은 부자 감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더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부동산 투기 조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증세, 뭐 세금 문제와 결부시켜 버리게 되면 저는 본질이 좀 왜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시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시가가 10억이었는데 그 기준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값이 갑자기 3억이 떨어지거나 3억이 올라버리게 되면 지나친 왜곡이 되니까 약간 버퍼링을 좀 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시가격을 유지하는 거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낮게 부자 감세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시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저는 현실화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차를 두고 국민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했어야 되는데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안 그래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플러스 알파로 현실화를 한다고 벽돌 몇 개를 더 올려버리게 되니 강력한 조세 저항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또 반대로 야, 세금 부담이 많으니까 야, 빼야 돼. 모든 걸 전면 백지화 시켜버리는 이 극단적인 양쪽의 정책이 저는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들이 현실화를 하든 안 하든 별로 느끼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느끼지 않고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으로 현실화를 하는데 뭐 그해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현실화를 그해는 율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자 감세 논란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부자 감세를 공시가격으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은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67개, 69개 항목에 다 해당이 되는데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은요, 부자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민들, 집 하나 가진 분들, 뭐 의료보험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자들이 문제라고 하면 누진 세율 구간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죠. 지금 또 94억 초과는 2.7% 공시가격이 적용이 되는데 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죠. 최고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재벌 회장님도 300만 원. 뭐 소득이 좀 높은 분들도 300만 원. 뭐 우리 연예인 김구라 씨가 300만 원 냈다고 하는데 재벌 회장하고 비교해 보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상위 구간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저는 공시가격 자체를 건드리는 건 자칫 잘못 우리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아니 김민만 소장님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 주셨네요. 저도 이러면 서민들이나 소득이 없는 노인 계층 분들에게 갑자기 세금이 이러면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재산세를 이게 반기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 3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막 100만 원 된다. 물론 이제 그 세부담 상한선이 있긴 합니다. 종부세든 재산세든. 네네. 그 상한선이 있어. 그 상한선이 잘 나오지는 않게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두세 배로 뛰면 올 소득이 일정하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계층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럼 집을 팔아서 내야 된다는 거냐 이런 반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저도 집값이 많이 오르는 면에서는 공시가 현실료를 좀 뭐 동결해 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연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 삼는 건 갑자기 이게 진보 정도 보수할 것 없이 일본 근로소득자 소득은 100% 투명하게 공개돼서 그렇죠. 다 네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일부 뭐 법에 정해놓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근데 왜 이 주택이나 땅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냐? 방금 제가 공시가격 현실화 69%라 했더니 실제 시세 반영률은 64%라고 오늘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실제 시세 반영률은 또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공정가액 할인율을 또 적용해가지고요. 60% 0.6을 곱해가지고요. 또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범국민적인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전격적으로 폐지하겠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금 유연하게 하겠다. 또는 좀 조정하겠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폐지에 따르니까 논란이 크게 생기는 거고 아예 총선 앞두고 재벌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에게 화끈하게 밀어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책이 나옵니다. 근데 방금 아까 제가 인용한 그 연합뉴스 조사에서도요. 같은 그 실제 시세 반영률 64.4%인데 왜 이게 부자 감세 논란이냐면요. 고가 주택일수록 실제 시세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 지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수 말씀처럼 갑자기 올라가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그 혜택은 이 현실화율을 폐지함으로써 혜택은 부자들이 더 많이 입는 건 사실이다. 이제 이런 지적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긴급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LJH님이 노영이 낙선시키자. 이거 하지 마세요. 아마 이분은 노영희 변호사가 빨리 다시 와서 진행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되어서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 박지원 평론가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노영희 소장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소장님 뭐 더 하실 이야기 없어요? 네. 일단 뭐 폐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시가격 폐지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법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대통령이 폐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로 공이 넘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행위 같은 그런 뉘앙스도 좀 풍기는데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30년까지 90%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빠르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작년에 18.63%가 내려갔습니다. 네. 이때 이미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저는 실질적인 폐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 설정 자체가 2030년까지 90% 가는 거는 너무 무리한 설정 자체가 저는 무리했다고 보고요. 20년 정도 걸쳐서 가되 또 공시가격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현실화 우리 부자들 감세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또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사실 세금 부담이 더 큰 거는 사실이고요. 공시가격을 올렸는데 공정시장 가입비율 또 올렸죠. 지난 정부에서. 네. 세율도 올렸죠. 중과세도 올렸죠. 모든 게 속도가 문제거든요. 금리 인상도 이제 2022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그 3.5%가 문제가 아니라 1년 만에 3.5%가 간 게 문제고요. 공시가격 이 부담도 천천히 갔으면 이 정도 조세 저항이 아닌데 갑자기 모든 세율을 다 올리다 보니까 이게 저항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폐지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은 처음부터 어려웠고요. 또 이게 특징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한 약 69% 정도인데 토지는 50% 정도 되고요. 단독주택은 60% 정도 수준입니다. 약. 토지도 개별성이 강해서 제가 조사해보면 30%도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감정평가사들이 100%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화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표준화되어 있는 아파트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KB 시세로 하고 부담이 된다면 공정시장 가입비를 좀 낮춰서 밸런싱은 맞춰주고 그 인원을 토지나 단독주택에 투입을 해서 정확도를 올리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극단적으로 다 올려버리게 되고 지금은 극단적으로 내려버리게 되니까 이게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영 원장님 평소에도 이렇게 대화 타협이라든지 굉장히 강조하시는 의회주의자고 민주주의자인데 굉장히 저는 소장님 말씀 듣고 제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 같은 이런 전격적인 사실 법률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할 수도 없는 걸 총선 앞도 그냥
예를 들면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 느끼는 분들한테 내가 더 깎아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이건 네. 국정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지적하고 싶고, 대신에 나머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고 공정가격 비율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0.6% 곱하던 걸 0.8%로 곱하게갖고 세금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집값도 오르죠, 공정가격도 올리죠, 공시가격도 올리죠. 그러니까 자, 그런 면에서 서서히, 그리고 다른 토지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것까지 다 감안하여 더 형평 있게 하자, 대찬성입니다. 저도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총선앞도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전격 폐지 같은 건 발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정운영의 그런 신뢰성이나 책임성, 투명성 위해서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또는 여야에게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좀 제안드린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폐지는 어렵겠지만 법을 개선해서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은 정치가 됩니까? 근데 갑자기 총선 앞두고 민생투문 잡고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천조를 쓰네 만회하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조세형평이 굉장히 안 돼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폐지한다 하니까 논란이 생긴 것이죠. 네. 저도 순차적인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가는 거 찬성입니다. 예. 네, 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 잠시 이슈로 저는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소급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종부세 나올 때 이야기부터인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가 진보 정권이 들었었을 때 부동산 관련해서 각종 이 세금들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근데 이걸 통폐합해서 그냥 누진세율 잘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이 그 세금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라든가 진보 정권의 지지층인 셀러리맨들, 수입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의, 중산층들의 세금만 늘어났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소장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뭐 우리 샐러리맨들이 이제 유리지갑이죠. 어떻게 네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 세금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자꾸 되고 있는데, 사실 세금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집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팔 때는 또 양도세를 냅니다. 6에서 45% 정도 누진 구간으로 세금을 내고, 보유세도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약간 실수를 했다면 저는 밸런싱 조정에서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보유세를, 선진국들은 보유세가 높거든요. 보유세를 올리면 사실 거래세를 좀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시켜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집값을 좀 잡아야 되니까 이게 좀 규제를 좀 필요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원래 규제를 하는 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모든 세율을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세 저항이 굉장히 좀 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싱 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뭔가 내려줄 때는 또 너무 모든 걸 다 세율을 막 내려주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도 우리가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굉장히 피곤해요. 이거 뭐 세율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세무사님들이 최근 한 3년 동안 상담을 잘 안 해줍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나가 상담 안 해주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다행히 부동산 시장이 좀 크게 변동률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극단적으로 올린다 내린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올려야 될 건 올리고 내려야 될 건 내려서 밸런싱 조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보유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가지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그게 종부세 부담 때문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좀 하향 안정화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우리가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를 많이 못 낸 상태에서 종부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국민들께서 피곤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면 대한민국이 주택 관련 세금이나 토지 관련 세금이 많은 건 아닙니다. 미국 교포들이 당장 아마 우리 뉴스토마토 미국 교포들 볼 텐데 1억짜리 주택에 100만 원 세금 나온다고 바로 올립니다. 세율이 세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세금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논란과 자꾸 변동 대상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좀 저는 진보 정도 보수할 것 없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또 이런 담세력이 높은 계층의 세금은 좀 안정되게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방향이든, 또는 그 부자분들도 일부
타협 가능한 또는 수용 가능한 정도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사실 타협을 거쳐서 설득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안 하겠다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엉터리 정권이에요. 엉터리 정권. 세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조정을 장기적 과제로 하지 않겠다는, 이건 정권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이 작년에 세수가 52조가 펑크가 났다는 상황에서 또 이 정치 발표되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보수 중도 재정학자나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세금을 깎아주는, 세수가 확 줄어들 거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을 60%로 낮춘다겠다가 80% 다시 올렸어요. 본인들도. 왜냐하면 너무 세금이 줄어들까 봐.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정치 나온 것이죠. 그건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로서의 책임성, 신뢰성, 투명성 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세금 문제 나오니까 제가 우리 안진걸 소장님한테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수를 확대해서 복지국가를 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직접세 확대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복지국가가 된다라는 논리라는 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조세 재앙이라든가 또 한국의 이 세금 구조가 직접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되는 흐름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지국가의 논리는 고부담, 고복지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유럽식 네. 삼인주의 복지인데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 꼽으면 항상 스웨덴, 핀란드가 1, 2등 다투잖아요. 최근에도 발표했었는데 저는 그 모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그동안 정부 정책이나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도 진보라고 하지만 집권해 본 것이 3번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의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중도 보수에 더 가까웠었죠. 스웨덴식 3인당은 프랑스 사회당식 정책도 펼친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은 집권했을 때 최고 세율을 소득세 75%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라드 파라두라는 프랑스 유명한 국민묘가 나 이민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 언론들이 배신자야 떠나라. 공화국을 위해서 부자가 세금을 안 낸다면 너는 여기 떠나라. 뭐 이런 논쟁이 있었을 정도거든요. 우리는 그런 근처에도 못 가죠. 그래서 저는 근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생각납니다. 중부담 중복제라도 가자,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차근차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이게 뭐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도 워낙 작기 때문에 뭐 1000만이 안 되잖아요. 몇백만 수준이어서 또 이게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금 가지고 이제 복지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가 되려면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공감대, 좀 합의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반만년 국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70년 된 신생 국가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 질서라든지 문화, 메커니즘이 저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층 사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게 우리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만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사교육 열풍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내 상황에 맞는 어느 정도의 소득과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게 되지 않죠. 열심히 뭐 노력도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사교육을 더 하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좋은 학교 아니면 의대를 가면 우리 애들이 좀 더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고 아직도 이런 혼란기, 변화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금을 올려서 복지국가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닐까 싶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고 낼 것 좀 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만 하고 학원만 가서 우리가 달라질 게 없겠구나를 받아들일 때 저는 그런 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만 소장님의 일반적인 그런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약간 최근에 변수가 생긴 게 아마 소장님께서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갑자기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국가가 돼버렸어요. 작년 4분의 3분기 0.6명대입니다. 인구 소멸, 대한민국 소멸 위기고요. 그 다음에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대한민국 유지되기 위해서도 또 국민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건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한데 이게 보통 서구에서 이게 복지 대책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나 캐나다가 아동수당을 막 50만 원까지 주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동복지 그다음에 서민복지로 도입됐는데 자연스럽게 출생률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대해서는 복지 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 점에서는 조세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요건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가 출산 예산을 안 썼냐 그러면 뭐 10년, 20년 동안 수십조 원을 썼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40~50조 정도 썼죠. 그게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는 돈을 쓰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번 정권, 지난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총체적인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이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네네. 정답은 없는데 저는 특히 이제 진보를 지향하는 분들 사이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이식된 한국에서 일부 이제 진보적인 분들의 유러피안 드림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 또 이 PF 문제도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PF 관련해가지고 이자를 뭐 못 내는 그런 이제 개발 사업자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좀 위기로 갈 수도 있나요? PF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가 좀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면 안진걸 소장님이 은행이라고 치면요. 제가 돈을 빌리게 되면 그냥 빌려주진 않죠. 너 내 돈 어떻게 보장할 거야?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PF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제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수익이 잘 나왔죠. 그동안에는. 그러면 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담보를 잡지 않아도 이 프로젝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담보 잡지 않을 테니까 프로젝트를 상대로 내가 대출을 해줄게. 금리 좀 더, 이자 좀 더 내. 좋습니다. 2021년까지 이 공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하는데요. 땅만 사서 지으면 바로바로 완판이 되니까 은행도 좋고 시행사도 좋고 건설사도 굉장히 좋았는데 2022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스텝이 다 꼬입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 건설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다 물에 잠겼다. 이 쓰나미가 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게 이제 4월 위기설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자연 이게 괜찮으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정부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뭐 정부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문제는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12월 PF 대출 잔액 통계가 나왔는데 135조 6천억. 작년 4분기가 134조 원이었거든요. 한 분기마다 1조 6천억이 더 증가했는데 연체율도 2.7%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는 4월 위기설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라고 해서 사실 위기가 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니 3월은 괜찮았는데 4월 총선 지나고 갑자기 위기가 왔다. 위기의 전제 조건은요. 저는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IMF 외환 위기, 뭐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로 국가 부도 위기 사태까지 가는 걸 저는 위기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4월에 갑자기 국가 부도 위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됩니다. 지금부터 2021년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지금 누적이 됐는데 건설회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일반 수요자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주택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네. 약간 반등의 기미가 있네. 금리가 내리면 또 반등을 할 거야.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2년 동안 이자 내고 미분양 떠안으면서 버티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4월은 아니더라도 이게 빨리 어떤 대책이라든지 수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 6개월, 1년 버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계열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건설이 안 되면 다른 분야에서 돈을 메워주는데 건설 전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메워줄 게 없습니다. 태연건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주력이다 보니까 건설 주력이 건설이 흔들리면 다른 계열사들이 메워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4월은 아니더라도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사의 위기가 와서 건설사가 이제 부도가 난다.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건설사에 PF를 해준 금융권이라든가 이쪽도 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네요. 예를 들자면 과거 부산저축은행처럼
그런 뭐 제2금융권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서 거기에 이제 저축을 했던 일반 시민들,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올 수도 있죠. 뭐 100% 온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앞서서 프로젝트를 담보로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네. 프로젝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건설사 사옥에 대해서 건저당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는데 프로젝트가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안 되면 그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부실사업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땡처리를 합니다. 땡처리하게 되면 미분양 난 아파트를 통으로 넘기게 되면 아마 분양가의 절반 정도도 못 받을 겁니다. 총 금액에. 대출을 뭐 80% 90% 해줬는데 땡처리해서 40% 회수했다? 부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한 개 건설사 정도면 뭐 걱정하지도 않을 겁니다만 이게 도미노가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파장이 커지게 되고요. 아마 4월 총선 지나고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수술을 할 거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겠지만 소형 건설사들 중에서 살려야 될 건설사, 살리지 못할 건설사들을 아마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중소건설사들 부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은행 손실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관건은 이게 진짜 위기로 번지느냐, 몇 개 건설사들 부도로 그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정부가 어떻게 수술을 할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수습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어떻게 덧붙이면요. 네. 이 4월 이기세라는 게 이제 부동산 PF 때문에 나온 것도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들이 총선 뒤에 대출 만기가 82조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것도 3, 4월 단위가 많습니다. 이게 만기가 4월로 옵니다. 그러면 다들 4월, 총소리는 4월, 5월에 이제 만기가 도래했는데 연장 안 해주거든요. 요즘에 연체로 올라가니까 금융기관들 리스크 관리하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4월, 5월 달에 PF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 온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김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도 대한민국 위기 오면 안 되죠. 아무리 예를 들면 어떤 정부가 밉다. 차라리 이겨갖고 망해라. 이런 식은 접근은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유화적 발상이고요. 경제는 망해서는 안 된 거죠. 그럼 약자들이나 서민이나 중산층이 제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다만 위기서에 나올 정도로 부동산 PF가 안 좋은 사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체감하냐면요. 기사로만 느끼면 체감이 안 돼요. 주변에 이제 건설회사 다니면 우리가 아는 대기업 건설 말고 PF는요. 중견, 중소기업 예를 들면 뒤에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붙어 있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몇 조 원씩 PF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원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깜짝 놀래요. 아니 직원이 20명인데 굴리고 있는 PF가 몇 조 원이라고? 막 놀러 가보면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PF 다 한 20개 이렇게 조감도 딱 그러고 있습니다. 물어봐요. 어쩌냐? 지금 다 죽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거나 정부가 말한 것보다는 더 지금 위기인 건 맞을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진짜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정리 측면에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야가 부동산 정책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평가해주고 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이번 총선은 뭐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저는 특징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개발 정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서울 도심, 서부권 어떤 뭐 개발을 하겠다. 뉴 빌리지라고 하죠. 뭐 저는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사실은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뭐 크게 기대는 되지는 않지만 뉴빌리지를 하고요. 든든 전세라고 해서 전세 물량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00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 뭐 건설 계획이 또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100만 원과 갑자기 뚝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도 느낄 겁니다. 지금 정책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뭐 어떤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대선에 있던 공약들을 아마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야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100만 원가 나오고 여당이 된다고 해서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안 되던 도시 뉴빌리지가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저는 다음 총선 때는 다음 이제 국회 때는 제발 좀 협치를 해가지고요. 국민 민생 법안들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고 우리 국민들 생활 안정된 삶에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약간의 양가 감정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업종도 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PF를 남발하고 부실하게 운영한 일부 대기업은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생각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나 거기 협력업체, 중소기업들까지 다 망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빚을 계속 내서 집값을 올리고 부양하는 정책을 정부 여당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저출산 문제나 우리 주거복지라든지 또 서민 중산층, 청년층들의 그 삶의 희망을 생각하면 주거비가 너무 비싼 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출생에도 악영향 끼치고 그래서 집값은 폭락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도 너무 큰 충격을 주니까 하우스포들도 많으니까 하향 안정화 기조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억지로 집값이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하향 안정화 기조대로 가는 정책이 맞고 또 집을 살 사람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사게 도와주고 신혼부부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발표한 것처럼 뭐 1억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탕감시켜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주택은 30년간 시세 한 60% 정도로 서울시가 하는 시프트는 20년간 시세 80% 정도 전세값 살게 해주거든요. 근데 기본주택은 시세의 60, 70%로 30년을 살고 있던 게 훨씬 더 안정화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굳이 집을 안 사고 거기서 살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야가 합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네. 자, 바로 잠시 뒤에는 그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잠시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